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재포럼 2021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틀 동안 트랙시 교육 분야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곳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곳 현장에서 연사분들의 열정적인 강연과 또 토론을 함께하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하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그 뜨거운 열기 저희가 고스란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행사장은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인재포럼의 주제는요, 디지털 전환, ESG,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수업, 화상회의 등 비대면 활동이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전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자연재해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글로벌 인재포럼은 이 같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함께 논의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자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 이번 포럼이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또 값진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인재포럼 2021 트랙시 연구 분야의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션의 주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방안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경제 구조 전반을 저탄소, 친환경 관점에서 재구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기후변화 대응을 연방정부의 우선 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런 세계 각국의 노력에 맞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경제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들과 또 신재생에너지, 그린 뉴딜 사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아이너 얀센 주한 덴마크 대사님, 알렉산더 레너 주한 독일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님이 맡아주시겠고요. 토론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님, 남재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회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좌장은 글로벌 인재포럼 2021의 공동주최기관장이신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류장수 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류장수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방안입니다. 최근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후위기라는 사안은 이제 전 지구적인 어젠다가 됐습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담론 수준에서 얘기되던 이 주제가 이제는 우리의 현재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고, 이것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고민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대응책을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 오늘 할 세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특히 이제 다른 영역에도 관계되겠습니다만 특히 경제, 사회까지 연결해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제만 보더라도 기후 위기는 금융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노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인력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주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후 위기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 시장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후 위기, 환경과 관련된 그 인력이, 새로운 인력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석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기후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왔던 산업의 약화, 그리고 때로는 몰락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인력에 대한 전직의 문제, 직업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재교육, 이런 부분이 함께 맞물리면서 이제 기후 위기는 이제 인력 부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추엑시의 첫 번째 세션으로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사회자가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발표는 두 분이 하시게 됩니다. 주한 덴마크 대사로 계시는 아이네 옌센 대사님, 그리고 주한 독일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으로 계시는 알렉산더 레너 참사관님의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로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님, 그리고 남재욱 한국지급능력연구원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발표하실 분 한 분당 20분의 발표 시간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론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조 발제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10분 내외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이, 지정 토론이 마치고 난 이후에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발표하는 중간에 그리고 토론하는 중간에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질문 메모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을 해서 그 답변을 드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너 옌센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저를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리더십을 통해서 덴마크가 어떻게 저탄소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조직들이 미래의 녹색 가치에 맞춰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개인적인 리더십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의 녹색 전환을 어떻게 달성했는지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서 이것이 덴마크는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인데 고용 창출을 비롯하여 녹색 전환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맨 최선두에서 주한 덴마크 대사관부터 녹색 대사관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덴마크의 녹색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사례 공유를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략의 중요한 부분은 큰 비전을 갖는 것인데 덴마크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대사로서 양성평등과 사회적 소수 존중뿐만 아니라 녹색 가치관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덴마크 대사로서 일하면서 저희 대사관에는 녹색 정책 전담부서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녹색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대원칙입니다. 다양한 한국분들과 대화를 할 때 이 녹색 사회 실현이 항상
대원칙으로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구매 행위를 해야 하고, 아름다운 한국을 여행할 때 항상 기차를 타는 것이 당연한 규범입니다. 또 한국은 그런 면에서 기차 교통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모두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믿는 것은 녹색 가치관에 대해 굉장히 큰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사관에서 이번 주에도 한국분을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만, 한국분들을 채용할 때 항상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녹색 해법을 도출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만 받는 것으로는 인재를 유치할 수가 없고,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직장이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단체의 노력에도 중요한 방점이 찍힙니다. 녹색화하는 과정에서 리더로서 저의 역할, 저의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초부터 제가 녹색 아젠다, 녹색 정책을 공부하고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은 제가 학교에서는 농업과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질소 산화물, 환경오염, 살충제 이런 걸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덴마크의 농업 부분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유해물질과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냐, 2030까지 목표를 55에서 65% 감축을 하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제가 20년 전에 덴마크 외교부에 합류를 하였을 때 이 그린 아젠다는 덴마크 개발 원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작은 업무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개도국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 어떻게 하면은 개도국에서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열 전지 등을 설치할 수 있을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애초에는 내가 이와 관련해서 자격이라든지 공부를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경험이 축적됩니다. 이 과정 또한 평생 학습을 해야 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덴마크가 그린 부분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덴마크 스스로가 녹색으로 전환을 하는 여정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좌측에 까만 통이 있는데요. 1970년대에는 덴마크도 전적으로 석유 연료, 그러니까 석탄 연료, 석유, 석탄, 화석 연료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원전을 도입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다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전으로 종전에 화석 연료를 대체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다가 아니다라는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면서 지난 40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해상풍력 발전소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손을 잡고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헌신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도 제정을 하였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과거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전체 배출량의 70% 저감을 요구하는 강력한 법을 도입하였습니다. 70%를 2030년까지 저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2030년까지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발표한 바 있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덴마크가 조금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50년까지
한국이 발표했듯이 저희 또한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하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린 어젠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덴마크의 녹색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 부문에서 앞에 보시는 표에 나와 있는 것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90년으로 돌아가면은 당시에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5%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25, 30%를 2005년에 달성을 하였고 현재로서는 전체 발전량의 70%가 재생에너지에서 조달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해상풍력 발전이고요. 다음으로는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그 다음에 태양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덴마크에서는 법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배출량 7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목표의 200%를 2028년 그리고 넷 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녹색화를 주류화하는 그린 메인스트리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덴마크가 녹색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정부가 이에 헌신을 했고 또 대중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당 소속이건 사회민주당 소속이건 간에 당색과 무관하게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즉 지속 가능성이 매번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히지 않고 대원칙으로 존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규 법제 또한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고 새로운 법규를 제안할 때 환경과 기후에 그리고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합니다. 또 덴마크는 풍력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국 또한 향후 해상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협력을 할 때 저희도 똑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녹색 전환을 위한 해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녹색 성장 또 P4G 이니셔티브가 올 5월에 회의가 있었는데 처음 그 P4G 이니셔티브 회의가 2017년 덴마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세계를 바꾸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덴마크는 혁신적인 해법을 내놓는 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서울에도 혁신센터를 마련하여 스마트시티라든지 청정한 공기 그리고 순환 경제를 위한 협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해상 풍력 발전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그린 메인스트리밍을 통해서 덴마크에서는 많은 관련 고용이 창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회로 활용했고 애초에는 이것이 이렇게 큰 고용 창출 기회가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에이스버그라고 하는 제가 태어난 고향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항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어업 항만으로 이용되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정박하고 있는 어선이 3척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었더라면은 이 SBL가 망하는 길을 걸을 수도 있었는데 북해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것을 2050년까지 중단하기로 하였고요. 우측을 보시면은 이 과거의 어업에 사용되던 항만이 이제 풍력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55가지의 풍력 발전을 하는 항만 중에서 해상 터빈을 내보내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직업의 25%가 다 에너지 관련이고요. 향후 10년, 20년 동안에 풍력 해상 발전이
10배 이상, 2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 창출 및 경제적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종전에는 가난한 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였던 에이스베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In Denmark, we have calculated 해상풍력 발전 1기가와트가 마련될 때마다 15,000개의 풀타임 직업이 창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터빈도 만들어야 하고 터빈 설치도 해야 되고 이 터빈을 운영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합니다. 향후 20년, 30년 동안요. 그래서 종전에는 어선의 업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해상풍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를 하는 인력으로 변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의 6%가 녹색 에너지 부분에 종사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일자리의 11%가 녹색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새로운 산업 부문을 창출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조선업은 한국에게 많이 빼앗겼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덴마크는 징징 울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해상풍력 발전을 비롯해서 에너지 부분에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젊은 세대는 지속 가능성과 또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이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고 또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눈을 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일자리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100% 수요를 향후 충족하기 위해서 덴마크는 인건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 재생 에너지를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한국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상 풍력 발전 터빈을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트너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부문에서 앞서가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한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는 빨리 움직여서 특정 부분을 선점하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력 터빈의 상단을 만드는데 한국이 철강 강국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 발전소를 만들려면은 뭐 LS 케이블 등이 납품하는 해저 케이블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덴마크의 선박과 덴마크산 터빈의 설치를 통해서 풍력 발전소를 구축하는 데 다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은 비용 효과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22%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면은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고 많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덴마크와 한국이 그 외 조선 부문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부문의 1위 자리를 한국에게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머크가 여전히 그 컨테이너선을 많이 운용하고 있고 한국에서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을 많이 구매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탄소 중립적이어야 하고 머크가 최초로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을 주문한 선박이 2024년이면은 진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녹색 정책의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저희 대사관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속적으로 이를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녹색 유틸리티
제가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 탄자니아 대사로 일했습니다마는 그때 대사관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해가 떠서 일조량이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층 건물에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에 태양열 전지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외 다른 방식으로 환경에 미치는 족적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은 목표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면 이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더 숙련된 인력이 가진 아이디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 여정을 늘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녹색 전환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가면서 이러한 새로운 지식에 적응하고 이 새로운 지식을 전파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킬을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이 녹색 어젠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디지털 어젠다입니다. 즉 디지털 기술이 있어야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서 저탄소 도구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디지털화의 정도가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스킬을 굉장히 중시하고 디지털 스킬을 활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자명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를 내다봄에 있어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비전을 마지막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풍력 터빈이 굉장히 커져서 더 이상 육상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지는 육상에 설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풍력 터빈은 15메가와트 그리고 그 윙스팬이 직경으로 235m가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크지요. 또 작은 풍력 발전소라 하더라도 10개의 터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인공섬, 에너지 섬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인공섬을 바다에 띄우고 인공섬을 수백, 수천 개의 풍력 터빈이 여기에 설치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풍력 터빈이 인공섬에 발전량을 공급하면은 거기에서 뭐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영국까지 전력을 송전할 것입니다. 또 이 섬에서 수소 발전을 통해서 선박의 수소 에너지를 실을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 덴마크의 비전입니다. 미래는 해상 발전소, 더 이상 육상 오염이 없는 건강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너 옌센 대사님의 발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도 좋고 시간도 정확히 지켜줬어서 이 모더레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더욱더 고맙습니다. 뭐 들어보셨습니다만 덴마크의 사례 그리고 특히 마지막 에너지 아일랜드에 관련된 사례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세계적으로 주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주시면 나중에 시간을 갖고 또 답변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주한 독일 대사관의 알렉산더 레너 과학기술 참사관님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for.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덴마크 대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여러 이제 산업의 변화 그리고 기후 관련해서 아주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독일의 생활도 덴마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발표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근로자들을 잘 그리고 인재들을 잘 양성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 기후 변화가 가져오게 될 여러 산업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독일이 ESD라고 부릅니다. ESD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약어입니다. 저희 독일에서 어떻게 이 구조를 구축했는지 그리고 이 ESD 관련된 저희 국가 행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ESD 상이 있습니다. 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정부 구조 그리고 그 민간 사회의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엔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2030 어젠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자원을 전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평등,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변화에 관련된 지침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과 가능성과 관련되는 지침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우리 행동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그게 바로 저희 독일의 ESD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요. 단순히 부처 단위뿐만 아니고요. 뭐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방정부랄지 정부기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요. 이 ESD가 기본적으로 교육의 모든 면면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지속가능성 담론 내에서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의 정부는 아주 중요하게 국가 이행 계획, 유네스코의 국가 이행 계획에 굉장히 중요성을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채택하고 있죠. ESD가 2004년에서 2014년 계획이 구축이 됐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여러 다양한 성공적인 ESD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교육 체계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주 당국마다 교육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ESD라고 하는 것이 더 교육체계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야겠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에서 이제는 구조화 단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어젠다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모든 관련자들을 이 아주 구조화된 프로세스에 다 관여시킬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액션 플랜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다양한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프로세스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시도 자체가 성공적이었다라고 저는 오늘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사회, 과학, 업계 그리고 지방정부, 정부기관 이들이 관련 주체들이 모여서요. 4년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전문가 포럼도 구성이 됐고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플랫폼이 마련이 되었고 그래서 교육부가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41개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사결정 기구도 있었고 독일의 교육체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육부도 그리고 문화 관련한 부처도 관여를 했고요. 연방정부도 영부 부처들도 그리고 성인교육 관련된 그리고 고용주협회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국가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또 전문가 포럼들이 서포트를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장표에 보시면 여러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 포럼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열린 프로세스를 지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입장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기반을 두고 국가 액션 플랜이 수립이 됩니다. ESD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액션 플랜입니다.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 액션 플랜이 청사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ESD 목표를
독일의 교육 체계 내에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행동 계획입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이행할까요? 내셔널 플랫폼의 구성원들은 ESD의 옹호자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조직과 기관과 협회 내에서요. 그리고 이들은 여러 커미트먼트를 또 발표를 하고 내셔널 액션 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이행이 요구됩니다. ESD와 관련하여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단계에서 초등교육에서 지속교육이랄지 또 그런 사용자들과 관련된 트레이닝이랄지 이런 모든 단계별로 교육이라는 연결고리로 ESD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기후변화에 예를 들어서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년기와 아동 돌봄이나 교육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자연환경에서 뛰어놀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파괴되면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독일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유년기 또는 아동들과 관련된 교육 체계 저기는 작은 아이들을 위한 과학기관이라고 부르는 또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이들 같은 경우는 ESD와 관련된 자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ESD와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 네트워크에는 2만 6천 개에 달하는 유치원들이 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2만 6천 개의 유치원들이 참여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또 학교 제도는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연방 16개의 주가 있고요. 각각의 주별로 학교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단일화된 체계가 아닙니다. 16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도 참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들과 함께 공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교 시스템에서는 ES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또 변경을 하였습니다. 바든 블룸버그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슈투트가르트 지역과 아주 밀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그쪽에는 이제 성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가 아주 모범적으로 ESD를 커리큘럼에 효과적으로 구축한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구현을 한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제조 도시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들은 ESD 목표와 별로 관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 주에서도 ES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재 양성 방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의 수준이 높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교육과 관련하여서도 저희 독일의 티벳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대학에 가는 대학 진학률의 퍼센트가 한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한 50% 젊은 층의 약 50%는 두알라우스라고 부르는 이중 교육 체계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반 정도는 학교를 가고 한 50%는 이미 직무를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일이 됐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임금도 받고요.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트레이닝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300여 개에 달하는 서로 다른 직무와 관련된 인증과 자격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별로 직업별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ESD 목표들이 이 티베트 쪽에서도 적용이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커리큘럼에 또 그들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이 또 티벳 기관들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ESD 목표에 대해서 내재를 하고 있고요.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또 스킬,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구를,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제품을 낭비하고 있는지, 폐기하고 있는지, 폐기물 자체는 환경에 부담이 되니까요. 이런 식의 어떤 시각과 마인드를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요소들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직무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독일의 매니저 협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관리자들을 위해서 ESD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ESD 목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교육은 주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자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대학 기관들, 특히나 주요한 대학 기관들이 마찬가지로 ESD 목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교수법이나 이 학생들에게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공학과 이공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학의 영역에서 다 중요성이 있죠. 또 ESD는 인문학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질 것인지, 어떠한 질문을 우리가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에는 다 ESD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교육, 비형식 교육 관련하여서요. 단순히 아이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성인 교육에도 중요합니다. 독일의 성인 교육 협회가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성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ESD와 관련된 독일에는 900여 개에 달하는 성인 교육 센터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ESD 관련 자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포럼이 있습니다. 이 청년 포럼에 있어서는요. 우선 정책 과정에서 청년들을 관여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 포럼이랄지 청년 포럼이랄지 이런 곳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 포럼의 멤버들은 중요한 어떤 변화의 매개로서 에이전트로서 활용이 됩니다. 이들이 자체의 전문가 포럼도 구성하고 있고요. ESD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독일의 교육체계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시각에서 봤을 때 사실은 학습하는 시도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SD와 관련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계획 프로세스에 어떻게 관여시키는지,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연구 에 있어서는 제가 무슨 녹색 에너지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은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육 부분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 연구자들이 필요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현재 진행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측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특한 것은 정부가 이렇게 면밀하게 이 부분까지도 관여를 하는 이유는 독일의 의회 분데스타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독일 정부에게, 연방 정부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실제로 ESD의 이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의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기반을 두고 책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독일에는 ESD 어워드 수상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조직들이요, 기관들이요, 본인들이 베스트 프랙티스다라고 그들의 여러 다양한 계획들을 제출할 수 있고요. 거기에 선별돼서 상을 받게 됩니다. 조직의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무슨 환경단체일 수도 있고요, 청년단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시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겔젠키어싱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독일에 꽤 규모가 큰 한
40만 인구입니다. 뭐 한국의 기준으로는 큰 도시는 아니겠죠. 그렇지 40만 인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꽤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ESD 도시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작은 더 소규모 도시들도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소위 말하는 ESD 조직으로 또는 ESD 도시로 명명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마크를 받게 됩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ESD 마크를 수상을 받아서요 캠페인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자긍심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체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진전해 나갈 수 있을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종결되는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로 계속 진행해 나가면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은 항상 부상할 것이니까요.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겪고 있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도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영역에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미래에 대해서 꼭 젊은이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점칠 수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꽤 빨리 끝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면 ESD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 독일과 이 영역에서 교육 영역에서 뭐 정부기관도 또 그렇습니다만 뭐 저희와 협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ESD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ESD와 관련해서 작년 여름에 독일에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은 아니고 온라인으로만 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뭐 컨퍼런스도 저희가 조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저희 독일 대사관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독일 정부에 또 연결을 시켜드리고 우리가 아이디어도 공유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우리의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또 진전을 시켜 나갈지 그리고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의 해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렉산더 레너 참석관님의 독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보셨겠습니다만 독일은 교육 시스템이 가지는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ESD, 이거 우리가 이번 주제로 하고 있는 ESG죠, 사실상. 이것도 역시 교육을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 그 다음에 ESG의 문제, 이런 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미래에 관련된 부분인데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교육이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에서 실제 각 기관별로 그리고 정부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패널 하실 보조 발제 성격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상봉 박사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나중에 질의응답에서 또 보완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는 사이에 지금 질문이 몇 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다 마치고 질문 주실 것보다는 그때 생각날 때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연구원의 오상봉입니다. 앞서 그 독일과 덴마크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한국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한국은 사실 그 UNFCCC, 그러니까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죠. 이게 당사국이고 KP의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 결의를 한 그 파리 어그리먼트의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까지 사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명박 정부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목표 연도하고 목표 수준을 병행할 수 있는 BAU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을 뿐입니다. 2019년 이후에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례가 소개된 두 국가인 덴마크와 독일이 사실 한없이 부럽습니다. 두 나라는 이미 30년 전에 배출량의 정점에 달했고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오고 있습니다. 덴마크 사례는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촌을 풍력 관련 신재생 산업 도시로 변모시킨 사례가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북해와 같은 질 좋은 바람도 없고 베스타스와 같은 초연료 풍력 터빈 제조사도 없습니다. 태풍의 위협이 상존하지만 미풍만이 부는 바다가 있을 뿐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베스타스보다 훨씬 뒤떨어진 기술을 갖고 있는 두 개의 풍력 터빈 제조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산량의 40%를 수출하는 청강회사와 생산량의 60%를 수출하는 석유화학 회사가 있을 뿐입니다. 풍력 발전을 위한 부존 자원은 부족하고 최고의 풍력 터빈을 만들기에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고 에너지 효율이 너무 높아 기존 기술로는 더 이상 배출량을 감소시키기가 어려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산업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높으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더 이상 방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저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한 세대 내에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빈곤국에서 풍요를 일궈낸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준비와 노력 중 하나는 어떤 숙련의 노동자가 필요한지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산중공업과 유니스라는 풍력터빈 제조사가 있지만 이들의 보유한 인력은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해지는 미래차를 설계하고 이것에 들어갈 부품을 개발하기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탄소제로 실현의 가장 중요한 건물의 열관리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제조업에 도입돼야 할 새로운 설비, 재료, 원료를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받는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개발자 엔지니어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의 실현 과정에는 일자리 변동은 매우 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 정책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부분에서 일하다가 떠나야 되는 노동자가 있을 것이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고용되는 노동자도 있을 겁니다. 기존 일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일정 부분 다른 숙련을 익혀야 하는 노동자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영역에 한층 강화된 교육 훈련이 동반된 고용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자리로 떠나는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숙련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는 보다 긴 안목의 교육 훈련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보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U나 미국 OECD 등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탄소 중립으로 영향을 받는 일자리 대부분은 기존 숙련에서 약간의 변화만을 요구합니다. 기존 재직자 직업훈련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잘 설계된 교육훈련 체제는 탄소 중립으로 성공적 이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매우 긴 안목을 갖고 준비해야 하고 때로는 급박하게 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독일의 사례는 향후 제도 설계 및 거버넌스 구축에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성봉 박사님은 지금 노동경제학에서 특히 이제 노동시장을 보고 계시는데 그 직전 또 연구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주제에 맞는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토론해 주실 남재욱 박사님은
지금 탄소 중립 관련된 인력 부분에서 좋은 글도 발표를 하고 있고 계속 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는 그런 연구자입니다. 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남재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이제 그 대사님과 참사관님 모시고 발표하고 우리 탄소 중립과 인재 개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을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좀 이제 들었던 첫 번째 생각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정도 나중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표자들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발표와 논의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큰 고민이 되겠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이네 헨센 대사님과 알렉산더 레너 참사관님의 두 이제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 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 전환 대응 이런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두 국가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국가의 사례를 들으면서 좀 가장 제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소위 이제 그린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는 녹색 전환이 정책의 주류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처럼 이제 녹색 전환에 대한 대응, 또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발점에 있는 국가에서는 이것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제도나 기존의 문제, 기존의 체계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의 독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그린 전환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디지털 전환이 일반 목적 기술로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림 전환도 단지 그린 일자리, 단지 석탄 부문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발표에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덴마크 사례에서 이 그린 메인스트리밍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독일 사례에서는 이것이 교육 체계의 구조적으로 그린 전환에 대한 교육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들이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그린 스킬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녹색 전환과 관련된 숙련의 관점에서도 이런 이제 숙련들이 특별히 새롭게 생겨나는 에너지 절감이라거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일자리의 숙련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기존 일자리에서 어떤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든 기술들을 의미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주류화의 관점을 우리가 좀 정확히 기억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발표에서 많이 이것들을 부각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런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문제는 어떤 이 그린 전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발표에서 많이 강조하시지는 않았지만 발표 자료들을 보면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 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다양한 어떤 기관이나 조직들이 이 어떤 ESD에 참여하는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논의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그린 전환의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건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된 지점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한두 가지 조금 드리고 싶은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 가지 발표 모두에서 라이프롱 러닝, 평생학습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쌍둥이 전환, 그 트윈 트랜지션이라고도 부르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공통적인 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전생에 걸쳐서 이 변화하는 체계에 계속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 훈련을 학령기에서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두 분 모두 라이프롱 러닝의 관점들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 성인기 평생학습에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럽 국가들도 제가 이제 통계상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평생교육 참여율에는 집단에 따른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슬프게도 조금 더 많이 적응이 필요한, 그리고 이런 전환에서 조금 더 많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큰 집단들, 예컨대 저숙련 노동자 집단이라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집단에게서 더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평생교육, 라이프롱 러닝을 강조하는 모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린 전환의 문제,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의 문제를
조금 더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고민하고 있는 덴마크와 독일에서 이런 참여율 격차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혹시 나중에 질의응답하실 때 시간이 되신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독일의 아마 VAT 제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 듀얼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듀얼 시스템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포함하는 이 트윈 트랜지션에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급격한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는 체계 하에서 산업 현장과 교육 훈련 현장이 잘 결합이 되어 있어야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숙련 수요의 변화를 교육 훈련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그것이 교육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육 훈련의 결과로 배출된 인적 자본이 다시 산업의 어떤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기술 변화와 녹색 전환에 대한 또 연구들에서 이제 스팀 교육이라거나 아니면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어떤 좀 더 높은 수준의 스킬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는 혹시 약간 변화나 진화의 필요성을 독일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해봤고요. 이런 듀얼 시스템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갖는 강점과 혹시 어떤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방향과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너 참사관님께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오늘 발표의 맥락에서 좀 가졌던 고민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럽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유럽의 청년층에 대한 것입니다. 유럽의 청년층은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이고 그린 트랜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학교에서 환경 파업 같은 걸 유럽의 청년들이 하기도 한다고 들었고요. 오늘 발표에서도 이제 이 청년층일수록 내가 일하게 되는 직장이 얼마나 이런 환경 기준에 맞는가, 그린 전환에 적극적인가 이런 것들을 주요한 직장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한국의 청년들도 기성세대에 비해서 환경 문제에 더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소위 요즘 MZ세대 논의, 청년층에 대한 논의에서 이 문제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나 그린 트랜지션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맥락에서 하는 하나의 생각은 우리가 이 그린 트랜지션의 문제를 너무 목전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린 트랜지션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탄소 중립화를 예컨대 2050년까지로 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음 세대가 거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 전체를 통과하는 거의 30년의 긴 과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린 전환에 대해서 오늘 발표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일터에서 쓰일 수 있는 그린 스킬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제 녹색 전환에 대한 인식 환경 문제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그린 밸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청년층들에게 그리고 청년층보다 더 어린 청소년이나 유아동에게 오늘 이제 독일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거의 유아동 교육에서부터 이런 이제 그 지속 가능한 교육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민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특별한 이제 영역의 일자리하고 관련된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 체계 전반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녹색 전환의 문제가 주류화되는 이런 접근들이 조금 더 많이 강조돼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거보다 또 굉장히 크게 제가 했던 고민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입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린 전환이 정책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현실에서 보면 정부가 먼저 환경 규제나 어떤 환경에 대한
정책들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과 산업이 변화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교육 훈련이나 또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주도적인 변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은 어떤 국제적인 공조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이 국제적인 공조는 지구 환경 변화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율성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책 주도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린 전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변화에 대해서 중요하겠지만 그린 전환에 대해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이제 덴마크나 독일처럼 어떤 산업 단위,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노사정 협약이라든가 사회적 대화의 전통이 약한 한국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고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오상봉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산업과 VT를 연계하고 피드백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노사를 설득해내고 참여시켜서 기존의 취약한 어떤 이해관계자 참여의 전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가 앞으로의 기후전환 대응에 있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하나의 단초가 앞서서 말씀드린 사실은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나왔던 리더십의 문제라거나 그리고 교육 훈련의 문제와 중요하게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코멘트 겸 질문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이 여러 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확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 읽는데 굉장히 속도 있게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은 이제 20여 분입니다. 20분에서 25분 사이인데 아무래도 답변은 두 발표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지정 토론에서 남재욱 박사가 질문했던 이 지금 불평등의 문제, 평생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를 덴마크 그리고 독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독일에 초점 맞추어서 그동안에 교육 시스템으로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듀얼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 변화, ESG가 대표적으로 오늘 얘기될 수 있겠죠.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듀얼 시스템이 성공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강점이죠. 강점. 듀얼 시스템은 이 변화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데 강점이 있을까? 이 부분은 독일에 맞춰진 질문입니다. 질문을 제가 준비를 또 두 발표자분이 하셔야 되니까 화면을 통해서 제가 같이 보여드리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사님께 들어온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알렉산더 레너 참사관님에게 들어온 질문도 있습니다. 우선 대사님 쪽 질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예, 지금 화면을 지금 이제 한국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시 통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 그걸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 인공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도전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인공섬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 섬을 만드는 그 과정,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이 결국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풍력 발전소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이지만 이것이 이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옌센 대사님께 들어온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아까 발표하실 때 덴마크 대사관 옥상에
태양광이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참사관님, 레너 참사관님에게 들어온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중 교육 체계 관련된 부분인데요. 듀얼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이건 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은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전공으로 들어간 분도 많을 정도로 관심 있는 듀얼 시스템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몇 살 때부터 직무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어떤 직무가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많아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직무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관심 있는 직무를 어떻게 찾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 대상자 학생에 대해서 듀얼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직무의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그것을 찾는 방법, 뭐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가 지원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지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걸 특히 제도적인 면에서 국가나 그리고 주정부라든지 학교 당국이라든지 이 제도적으로 그 대상자가 자기가 관심 있는 직무를 찾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레너 참사님께 들어온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 고정하고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보고 이게 추가를 할지 안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그 뒤에 금방 들어온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해야지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답변 순서는 발표 순서와 달리 알렉산더 레너 참사관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대사관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니까 우리 아이너 옌센 대사님이 마지막 모아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레너 참사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으면 항상 기분이 좋은데요. 우선 이 독일의 이 듀얼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럼 어느 연령대 시작을 하느냐? 이거는 그냥 단일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학년 이후에는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듀얼 시스템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8살까지는 의무 교육이 꼭 학교를 다녀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직업학교도 함께 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티벳 쪽을 선택을 한 13년 동안 그 학교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지만, 이 직업훈련 학교들이 워낙 평판이 좋고 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우선 이 직업훈련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어떤 직업이냐, 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우선은 고용주가 있어야 되겠죠. 나를 고용할 사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 업무의 적임자다라고 믿어줄 만한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16살, 17살 정도 되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 또 티벳 쪽으로 가려는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포르쉐나 벤츠 수리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다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고용주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용주가 나를 고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독일의 사용자들은 젊은 층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청년의 입장에선 한 16세, 17세 정도 되면 본인이 원하는 그 고용주로부터 고용을 주로 당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 기억이 맞다면 앞서서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나요? 그 디지털 전환과 그리고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듀얼 시스템과 관련돼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독일의 듀얼 시스템은 저는 굉장히 발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이러한 도전 과제 그리고 이 변화 과정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직무와 관련된 커리큘럼은요,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그리고 여러 그 노조 산업 협회에 있어서의 구성원들로 같이 커리큘럼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그리고 노조가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직무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자와 노사 간에 함께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자체는 물론 디지털 때문에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사용자와 그리고 고용인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러한 직무 자체도 더 현대화되어야 될 것이고 더 많은 투입자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더 빠르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양자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차 정비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솔린 엔진, 휘발유 엔진 차량으로 이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년이 되게 되면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새로운 종류의 트레이닝과 새로운 직무 기술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직무 기술서랄지 프로파일은 정부와 사용자와 그리고 노사가 함께 그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죠. 이런 직무와 관련한 어떤 계획이랄지 여러 질문에 답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면서 열심히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은 또 더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평생 살면서 배움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덜 배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평생학습에 관여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의 참여율은 성인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 수리공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거대한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OEM에서는 지금 현재 생산 기술을 다시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노조원들도 관여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또 교육을 함에 있어서 또 성인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단에서도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ESD라고 하는 것,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직무에 대해서만 그 요구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사회적 평등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형식적인 교육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공식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이랄지 뭐 동문회를 방문했을 때 이건 뭐 어떤 센터에 가서 이건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그들의 습관과 행동이 더 지속 가능성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조경 생각해 보시면 이 독일에는 뭐 아무리 뭐 건물이 높다라고 하도 그 바로 옆에 이렇게 가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이랄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적으로 가드닝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원을 잘 가꿔서 더 많은 뭐 새들에게 어떻게 공간을 제공한달지 그러니까 단순히 직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교육을 받으면 일자리가 생길 거고 그리고 이게 피라미드 구조에서 계속 끝까지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보시면요. 대사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얼굴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교육을 통해서
내가 사회적인 어떤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고요.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요. 특히나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을 할 때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행태로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한국에서 택시를 탈 때마다 좀 궁금합니다. 이 택시 운전사가 굉장히 빠르게 엑셀을 밟고 그리고 또 바로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될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행위를 할 때마다 에너지는 낭비됩니다. 실제로 악셀레이터를 그렇게 빠르게 급격하게 밟으면 이분들은 ESD에 대해서 인지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휘발유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너무나 싸다라는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택시를 탈 때마다 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직무에 다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일자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엔지니어링이건 무엇인건 간에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하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풍력단지 구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를 또 모던화하는,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comments. 코멘트 감사합니다. 교육 관련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죠. 저는 작은 덴마크 서쪽에 있는 농촌 출신입니다. 저는 한 10년 다닌 후에 학교를 안 다니기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에는 성인 교육 체계가 언제라도 돌아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그 어업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29살 된 나이에 학교에 돌아갔는데 동급생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53살 된 농부였고요. 그 다음에 요리사를 하다가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시 교육제도에 쉽게 들어가서 대학에 뒤늦게 늦깎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교육제도상 가능합니다. 또한 플렉시큐리티라고 하죠. 유연성과 안전성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 덴마크의 전직 수상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이분도 증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리고 해고되면은 한 3년까지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부여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덴마크가 한국한테 조선업을 상당 부분 뺏겨서 징징 울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울고 있지 않은 이유는 조선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스킬업을 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스킬을 가지고 다른 일자리, 다른 산업, 또 새로 창출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재교육, 재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종전에 자기가 10년, 20년 동안 하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했다는 것. 남 박사님과 나중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인공섬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인공섬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 인공섬은 아니고 있던 자연섬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섬에 터빈을 설치할 텐데 이게 덴마크 동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해상 80km 떨어진 지점에 인공섬을 만들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서해안은 한국의 서해안과 약간 비슷해서 그 깊이가 얕습니다. 한 20, 30m 정도밖에 깊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섬을 만들어서 이거를 육지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로요. 문제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프라 파트너들이 이 풍력 발전소를 구축하고 있는데 동시에
잉여 발전량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돌릴까?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전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돌려서 사용을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잉여 부분을 변환해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영향 평가도 당연히 이 인공섬이 완공되기 전에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줄이려고 하겠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인간의 주거지와 떨어진 해상 80km 떨어진 지역에 인공섬을 만든다는 것의 이점이 그런 겁니다. 덴마크 내에서 어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풍력발전소를 어디다 설치하면 제일 좋을까를 논의를 했고요. 한국의 어업단체와도 한국의 어업단체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워크숍을 수차례 개최했고 앞으로도 개최함으로써 덴마크에서 어촌이 이러한 대체 에너지 중심촌으로 거듭나는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국도 이러한 것을 아시아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상 풍력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내가 다 몽땅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할지언정 모든 면에서 최우수 퀄리티가 다 보장되지 않으나 모든 면에서 최우수 파트너를 구하면은 모든 면에서 최우수 퀄리티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저희가 한국산 철강으로 만든 첨탑을 이용을 했고 그래서 LS 케이블의 해저 케이블을 저희의 풍력 발전소에 연결하는 데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덴마크 업체가 한국 업체와 공조하여 타이완에서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데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22%까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한국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풍력발전 단지의 협력업체로 우뚝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성공 요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주한 덴마크 대사관이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도 공유를 하고 덴마크 본국에서 이에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덴마크 기업이라든지 여러 주체들과 한국 파트너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요. 대사관에서 탄소 족적을 어떻게 낮추느냐고요. 저희가 서울스퀘어 건물의 1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레노베이션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미 조명이라든지 에어컨 관련 기술적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입주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제가 전에 탄자니아 대사로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낙후된 건물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 옥상에다가 태양열 전지를 설치하니까 컴퓨터에 소요되는 전원을 비롯하여 상당 부분 전원을 조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사관에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이 부분에 앞서가는 선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가와트당 덴마크에서는 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연간 15기가와트로 하면은 곱하기 15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은 고용이 한국에서도 창출될 것이고 한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빨리 학습하고 빨리 쫓아가는 선두 국가로 거듭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아주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추가 질문 몇 개를 봤는데 제가 이 질문을 좀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아껴주시려고 하셨는지 추가적인 질문은 없고요. 그 몇 가지 질문 더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답변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들었기 때문에 두 분의 발표 내용 그리고 두 분의 코멘트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숙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ESG라든지 탄소 중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미래고 미래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는 건 사람의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전에 독일에 갔을 때 듀얼 시스템 관련해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직무 훈련을 시켰을 때 당장 필요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활용하지 않고 정말 교육을 위한 교육을 하는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으니까 그분의 답변이 상공회의소 간부로 기억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 키운 이 인재를 내가 쓸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이 쓸 수도 있고 옆에 지역이 쓸 수도 있고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가 활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을 시키는 것이 지금은 가장 이른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동체라는 그런 것이고, 당장의 필요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될 대상을 일을 시키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더욱더 철저한 훈련을 시키겠다는 이런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인식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회의 때문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간 이유가, 그 주제가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의 역할, 대학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지역 혁신을 위해서 인재를 그 지역의 주체인 대학이라든지 교육기관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12개 국가 14개 지역의 대표들이 가서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국가의 사례가 이전에 관련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ESG 관련된 탄소 중립의 시대에 있어서 인력 양성에 있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그런 충분한 사례의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레너 탐사관님의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이제 아이너 옌센 대사님께서 결국은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합의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한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다른 쪽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합의, 그리고 국가 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것이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적어도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선발자로서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것이 미치는 산업의 영향, 그리고 노동시장의 영향,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이 두 분이 사실 거의 우리나라 연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이 영역에서 앞으로 나가 있는 덴마크와 독일과 한국과의 연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서 우리 지급능력연구원에서도 오늘 이 자리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진전된 그런 연구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대사님께서 아까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 한국과의 연대 이런 부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정책화시키는 부분이 저희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고, 그리고 질문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두 분,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전 덴마크 총리님까지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뭐 그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오늘 개회사에 개회사 이후에 기조 강연 때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 군데에서 우리 총리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토론,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트랙 C의 세션 1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녹색 전환의 출발점에 위치한 우리가 좀 더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5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는 C1 세션을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 2시 20분까지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